전세계 강대국은 중국 책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약 3경 2천조라고 합니다. 왜 중국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배상금을 요구한 나라는 G7에 속하는 강대국이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G7 이 국가들은 왜 중국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럼 G7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들 국가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국가입니다. 패권을 두고 경쟁한 국가들이죠. 러시아, 중국은 이때 패권을 두고 경쟁한 국가들이 아니죠. 중국은 여러 강대국에게 오랜 세월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풀이되다가 일본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대인이 만든 공산주의 이념의 형태만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지배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세계 패권에 신경도 못 쓰고 있었죠. 혁명 시기에 유능한 사람 또는 필요한 인재를 모조리 숙청을 하였기 때문에 국가 기반 조직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죠. 누굴 침략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 후 미국이 자원, 물자를 공급해줘서 2차 대전 승전국이 되지만 G7은 아니죠. 그 후 G7이 만든 이념체제의 갈등, 냉전 시기의 주연으로 이용당합니다. 서로 정성 간의 합의로 유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만의 리그는 소수 정치인과 거대 기업의 자본이 집중이 되죠. 엄청난 부가 만들어집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죠. 그들만의 리그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들의 형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G7 국가들은 공산권의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서야 그 소비에트는 붕괴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G7이 이 유행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봅시다. 미국 사망자 79,440명. 영국 사망자 31,800명. 프랑스 사망자 26,300명. 이태리 사망자 35,560명. 캐나다 사망자 4,720명. 독일 사망자 7,500명. 일본 사망자, 북한하고 비슷한 정치적 패권 국가는 사망자를 알 수 없습니다. 독일, 캐나다를 제외하고 사망자 숫자를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 캐나다도 우리나라와 비하면 사망자가 엄청 많은 수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국가들은 아니죠.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세계대전이 그토록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종교로 사람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자를 신격화시키면서 중앙집권국을 만들려고 했으나 유럽의 지형이 그러한 지형이 아니죠. 큰 강이 없는 작은 강이 많은 지형입니다. 육로 수송보다 강에서 배로 수송하면 더 많은 수송이 가능합니다. 강은 바다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강이 있는 지역은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종교 또한 여러가지 나누어지면서 중국처럼 커다란 국가 형성이 안되죠. 그리하여 유럽 중세 시대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면서 작은 전투가 계속 발생합니다. 민족의 개념이 없는 집안 분권, 귀족들의 전쟁이죠. 친척 간의 땅 싸움이 오랜 세월 계속됩니다. 그들만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인간이 도구처럼 사용되는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전 시대에도 비슷했지만 점점 사람의 도구화는 고도화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자들은, 그 후 점차 이들은
교육의 이점을 알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을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알게 되죠. 종교도 사람을 교육시켜서 세뇌시키는 장치이지만 더 무서운 공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세계가 산업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서 세뇌화시키는 기관이 됩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인류가 공존하는 문화가 아닌 서로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념의 대립, 아직도 진행 중이죠. 더욱 뛰어난 공교육의 이점을 이용해서 이념에 세뇌화합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군대를 만든 결과물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생산되는 군대를 없애는 좋은 방법은 민간인 학살과 도시의 융단 폭격이죠.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생성이 되죠. 씨앗 자체를 없애버리는 개념입니다. 사람을 한마디로 도구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도구를 없애는 방식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저 한순간에 사라지죠. 아시아에서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배운 나라가 있죠. 이 국가는 G7 국가에 합류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숙지한 일본은 산업개발과 군인 양성을 착실히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기 위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창의성이 없고 매뉴얼에 익숙한 일본인들은 배운 대로 더욱더 잔혹하게 다른 사람들을 찬탈합니다. 일본은 배운 대로 우리나라를 세뇌화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만들고 한국 시민화 교육을 합니다. 일본 민족주의 이념을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신민교육에 들어갑니다. 36년간 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국 시민화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받고 명문대 졸업생은 사회계층의 고위층이 됩니다. 또한 교사가 되어서 이러한 교육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닌 하나의 부품이 되기 위한 교육.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을 개혁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강대국의 민족주의 개념은 식민 통치를 받던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민족주의로 발전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대다수의 한국 시민이 나오지만 반대로 깨우친 소수의 지식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민족주의 개념 전 세계에 퍼져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국가들이 독립하는 형상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비정상적인 국경선을 만들어서 독립국가 간의 분쟁 내전이 발생합니다. 강대국은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분쟁 국가로 남아있지요. 아프리카 중동 지역도 계속 분쟁 지역입니다. G7 국가가 쓰는 경제구조, 정치구조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형태입니다. 자신들의 패권국,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소수 정치인의 모임입니다. 소련이 패거리에 들어올려다가 완전히 붕괴하고 지금은 조용히 방성하고 있죠. 이미 러시아는 1990년대에 생명을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의 문제점은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G7 국가들이 소비에트 붕괴를 위해 독일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소비에트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중국의 문제점도 강대국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옛날 일본과 무지 비슷합니다.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구려의 영토를 동북공정으로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두 번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G7 국가들에게는 참 위협의 대상이 되겠죠.
이들 국가는 자기들 체제에 이익이 되면 신경을 안 쓰지만 위협이 되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이용할 만큼 잘 싸먹었으니 이젠 버릴 때가 되었겠죠. G7은 연합국입니다. 다수와 혼자의 싸움은 힘들죠.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나라는 아니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하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철학적인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싫어하겠지만 자신들의 패권국 유지를 위해 중국에게 견제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G7 연합국은 중국에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압박과 견제와 비난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중국은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닌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선진국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 인간 모두 소중합니다. 인류의 모두가 지혜롭게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지구라는 행성과 같이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